매일 밤 수라상에 섞여드는 끔찍한 독. 가장 낮은 곳에 소녀가 목숨을 건 못밀가 잠든 수라간, 왕을 노리는 독약과 이를 지켜보는 떨리는 두 눈. 조선 궁궐의 밤은 고요합니다. 인경종 소리가 울리고 나면 대전 마당에는 인기척 하나 없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수라간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그림자처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작은 사기 항아리 하나.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이 궁궐 안에서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요. 단 한 사람, 부엌 구석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던 13살 소녀를 빼고는. 이 이야기는 실록에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500년 궁궐 안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는 사관의 붓이 미처 닿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낮은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 것들. 그러나 때로는 그 낮은 곳에서 나라를 구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녀의 이름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궁밖 동대문 근처에서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살아가던 여인이었는데 분이가 8살 되던 해 겨울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분이를 거둔 것은 이웃에 살던 늙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차마 어린 것이 얼어 죽는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분이가 11살이 되자 궁궐에 넣어 주었습니다. 수라간에서 부엌일을 거드는 가장 낮은 자리, 부엌댁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쌀을 씻고 그릇을 닦고 물을 깃고 바닥을 쓸고 남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다시 그릇을 닦고 다시 바닥을 쓸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누구 하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라간 나인들은 분이를 부를 때 그냥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라, 그것 치워라,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분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궁궐 안에 굴러다니는 살아있는 도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궁 밖에서 굶는 것보다는 나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찬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고 비를 맞지 않고 잘 수 있었습니다. 분이가 잠을 자는 곳은 수라간 뒤편 광 한 구석이었습니다. 가마솥과 시루와 장작 사이에 거적을 깔고 웅크려 자는 것이 분이의 잠자리였습니다. 좁고 어둡고 냄새가 났지만 분이에게는 그것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분이가 수라간에 들어온 지 2해가 지났습니다. 13살이 된 분이는 여전히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한 가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코였습니다. 분이는 냄새를 기막히게 맡았습니다. 된장이 잘 익었는지 간장 항아리 뚜껑을 열지 않고도 알았습니다. 고기가 상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반나절은 먼저 알아챘습니다. 수라간 상궁이 그것을 알고는 가끔 분이를 시켜 재료의 상태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분이가 이 궁궐 안에서 가진 유일한 쓸모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내관 조치문이라는 자입니다. 조치문은 수라간을 총괄하는 내관이었습니다. 나이는 40이 넘었고 궁궐에 들어온 지 20년이 훌쩍 넘은 자였습니다. 인상이 부드럽고 말씨가 고왔으며 윗사람에게는 한없이 공손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적당히 너그러운 척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수라상에 올라가는 모든 음식을 조치문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대전으로 옮겨졌으니
그가 가진 권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치문이 궁궐 안에서 그토록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리함 때문이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곳은 벽에도 귀가 있고 기둥에도 눈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 누구 편이고 어느 세력이 밀리고 있으며 다음에 누가 올라오고 누가 떨어질 것인지를 읽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쫓겨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조치무는 그 흐름을 잇는데 귀신 같은 자였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았고 그 바람을 등에 지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런 조치문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밤마다 수락안에 홀로 남아 무언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락안 나인들은 해가 지면 자기 처소로 돌아갔고 수락안에 남는 사람은 당직을 서는 나인 한둘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조치문이 오늘은 내가 확인할 것이니 먼저 가서 쉬라고 하면 감사히 여기고 물러갔습니다. 높으신 내관 어른이 손수 챙겨주시겠다는데 마다할 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이는 수락안 뒤편광에서 잠을 잤습니다. 나인들이 물러간 뒤에도 분이는 거기 있었습니다. 조치무는 그것을 잊고 있었는지 혹은 부엌대기 따위가 무슨 상관이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분이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밤, 분이는 잠결의 수락안 쪽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기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무언가를 따르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냄새. 분이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두 번째 밤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밤에도 분이는 슬그머니 광문 틈으로 수락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놓고 조치문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항아리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다른 항아리에 조금씩 섞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워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코에 들어오는 냄새는 분명했습니다. 분이가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그러나 본능적으로 좋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달콤한 듯하면서도 그 아래에 쇠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날카로운 무언가가 깔려있는 냄새. 분이의 코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무서웠습니다. 조치무는 수락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분이는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았다는 것을 들키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였습니다. 분이의 코는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에서 그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아챌 수 없을 만큼 희미하게, 그러나 분이의 코에는 분명하게, 특히 임금님의 탕에서 그 냄새가 났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사흘에 한 번, 혹은 나흘에 한 번. 불규칙하게, 그러나 꾸준히. 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이라는 확신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임금님의 용안이 점점 핏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궁궐 안에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라를 예전만큼 드시지 못한다. 자주 기침을 하신다. 가끔 어지러움을 호소하신다. 나인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속닥속닥 오갔습니다. 분이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 부엌대기가 내관 어른을 고발한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증거도 없이 이름도 성도 없는 계집아이가 궁궐에서 20년 넘게 신임을 받아온 내관을 모함한다고 하면 오히려 분이가 매를 맞거나 쫓겨나거나 어쩌면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임금님이 걱정되었습니다. 분이는 임금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수라간 부엌대기는 대전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에게 임금이란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가끔 말해 주었습니다. 임금님이 계시기에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다. 임금님이 편안하셔야 백성도 편안한 것이다. 어머니의 그 말이 분이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분이는 용기를 내어 한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수라상에 올라가기 직전에 탕 그릇 뚜껑을 슬쩍 열고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그날은 그 냄새가 나는 날이었습니다.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다시 닫으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하는 것이냐? 조치문이었습니다. 분이는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조치문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라상에 손을 대다니 내 분수를 모르느냐? 분이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뚜껑이 비뚤어져 있어서 바로잡으려 한 것이옵니다. 조치문은 잠시 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수라상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그 눈을 보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치문은 분이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감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이가 수라간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조치문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이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관심 없는 척,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수라를 거의 드시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분이의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분이는 궁궐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치문의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이었습니다. 혹시 수라간 나인 중에도 조치문과 한패인 자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오히려 조치문의 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분이가 유일하게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수라간 앞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는 일을 하는 늙은 하인, 막돌이 영감이었습니다. 막돌이 영감은 분이처럼 궁궐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고 허리가 굽어 있었으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맑았습니다. 분이는 그 눈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군인은 막돌이 영감이 장작을 패는 곳으로 갔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저 할 말이 있어요. 막돌이 영감은 장작 패는 손을 멈추고 분이를 보았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수라상에 이상한 것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막돌이 영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느끼고 있었다. 전하의 옥체가 예사로이 아프신 게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우리 같은 것들이 말한들 아무도 듣지 않는다. 오히려 죽는다. 분이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분이는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조치문이 수라간에서 무언가를 섞을 때 그 항아리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조치문에게 들키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부엌대기 하나가 사라진다고 누가 찾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분이는 사흘 밤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밤 결심했습니다. 분이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조치문이 항아리를 가져와서 무언가를 섞은 뒤에는 그 항아리를 수라간 안찬장 가장 안쪽에 숨기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조치문이 수라간을 나서고 나면 그 항아리를 꺼내어 안에 든 것을 조금만 덜어내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조치문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만.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자시가 넘어서 수라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촛불이 켜졌습니다. 조치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분이는 광문 틈으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조치문은 품에서 작은 사기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그 냄새. 조치문은 아주 작은 은수저로 항아리 안에 것을 떠서 내일 수라에 쓸 장 항아리에 조금 섞었습니다. 그리고는 사기 항아리의 뚜껑을 닫고 찬장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분이는 조치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광문을 열고 수라간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더듬더듬 찬장 앞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건을 떨어뜨릴 것 같았습니다. 찬장 문을 열고 안쪽으로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사기 항아리가 닿았습니다. 분이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가까이서 맡으니 더 강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할 정도였습니다. 분이는 미리 준비해 둔 작은 종지에 항아리 안의 것을 조금 덜어 담았습니다. 아주 조금. 눈으로 보아서는 줄어든 것을 알 수 없을 만큼만. 항아리 뚜껑을 다시 닫고 찬장 안쪽에 원래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종지를 1000조각으로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으로 돌아와 거적 아래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해낸 것입니다. 다음 날 분이는 막돌이 영감에게 종지를 건넸습니다. 막돌이 영감은 종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하는가가 문제라고. 궁궐 안의 사람에게 가져가면 위험하다고. 조치문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막돌이 영감에게는 궁밖에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마을에 살았던 사이인데 지금은 약방에서 약재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재에 밝은 사람이니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막돌이 영감은 장작을 실어 나르러 궁 밖에 나가는 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틀 뒤 막돌이 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분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비상이란다. 쥐를 잡는 약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기도 한 것인데 아주 조금씩 오래 먹이면 겉으로는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면서 서서히 죽게 되는 것이란다. 분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임금님이 독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수라상을 통해, 매일 드시는 음식을 통해 아주 천천히. 분이는 울고 싶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릴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엌대기가 대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임금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상소를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글을 쓸 줄도 몰랐습니다. 막돌이 영감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다. 위험하지만 사헌부 관원이 궁궐에 들어올 때가 있다. 그때 그 관원의 앞을 가로막고 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곧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조치문이 알게 되면 그 즉시 분이의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분이는 다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조치문은 밤마다 수라간에 들어와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임금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서 이제는 침전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심이 선 것은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분이는 거적 위에 누워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임금님이 편안하셔야 백성도 편안한 것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사헌부 관원이 궁궐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궁궐 내 기강을 살피는 일이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분이는 가슴에 종지를 품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덜어낸 것 말고 한 번 더 위험을 무릅쓰고 확보해 둔 두 번째 분량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막돌이 영감의 지인이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직접 관원에게 바칠 것이었습니다. 사헌부 관원은 점심때쯤 궁궐 안을 돌아보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수라간 일을 핑계로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간다고 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관원이 보였습니다. 수행하는 관리 두어 명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관원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돌바닥에 닿았습니다. 관원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수행관리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년이냐, 물러서지 못할까. 분이는 엎드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전하의 수라에 독이 들어가고 있사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관원이 멈추었습니다. 수행관리도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계속했습니다. 수라간 내관 조치문이 밤마다 비상을 수라에 섞고 있사옵니다. 이것이 증거이옵니다. 분이는 품에서 천에 싼 종지를 꺼내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관원의 이름은 이수겸이었습니다. 사헌부 지평으로 강직하기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겸은 분이의 말을 듣고 즉시 수행관리에게 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분이는 궁궐 한쪽의 빈 처소로 옮겨졌습니다. 이수겸이 직접 와서 분이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이는 떨면서 말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밤마다 조치문이 수라간에서 무언가를 섞는 것을 보았다는 것, 자신의 코로 비정상적인 냄새를 맡았다는 것, 항아리에서 덜어낸 것을 궁 밖 약재상에게 가져갔더니 비상이라 했다는 것, 임금의 옥체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이수겸은 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내 목숨이 없는 줄 알고 있느냐? 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거짓이면 제 목을 치소서. 그러나 이것은 참말이옵니다. 이수겸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우선 분이가 말한 종지 안의 물질을 어의원으로 보내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직접 의금부에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조치문을 바로 잡아들이면 그 배후가 숨을 수 있으니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의금부 관원 3명이 수락한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치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느 밤과 같이 수락안에 들어왔습니다. 품에서 사기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열고 은수저로 무언가를 떠서 장 항아리에 섞으려는 그 순간 수락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조치문은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항아리째 압수되었습니다. 어의원에서 확인한 결과 항아리 안의 것은 분이의 말대로 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치문이 독을 섞고 있던 장 항아리에서도 비상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조치문은 처음에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모함이라고 누군가 자기를 빠뜨리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의금부의 추국이 시작되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조치문의 배후에는 조정의 한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임금이 추진하고 있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은 임금이 병으로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처럼 꾸미려 했던 것입니다. 조치문에게는 큰 벼슬을 약속했고 조치문은 그 약속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조치문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배후의 대신은 파직되어 유배되었고 그와 연루된 자들도 줄줄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군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정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분이에게 임금의 부름이 내려졌습니다. 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전 마당을 밟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독 때문에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 부엌댁이냐? 분이는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임금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느냐? 분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웠사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위험하신 것이 더 무서웠사옵니다. 임금의 눈가가 붉어졌다고 합니다. 대전 안에 있던 신하들도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임금은 분이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분이는 부엌대기 신분에서 벗어나 궁궐 안에서 정식 나인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성도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이를 도왔던 막돌이 영감에게도 상이 내려졌습니다. 막돌이 영감은 궁 밖에 작은 집을 하사받고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어이의 치료를 받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독이 오래 쌓이기 전에 발각되었기에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만약 한두 달만 더 늦었더라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어이가 말했다고 합니다. 분이가 나인이 된 뒤에도 수락안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부엌대기가 아니라 수락안의 음식을 검수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분이의 그 귀신 같은 코가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수라상에 올라가는 모든 음식은 분이의 코를 거쳐야 했습니다. 어떤 나인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부엌대기 출신이 감히 라는 눈초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명이었으니 누구도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분이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궁궐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큰 공을 세우고도 교만해지지 않았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여전히 겸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분이가 가장 낮은 곳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닥을 알기에 높은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훗날 분이가 나이가 들어 궁궐을 나왔을 때 동대문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빨래를 하며 살았던 바로 그 동네입니다. 분이는 거기서 동네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 먹이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초를 구해다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궁궐에서 그런 큰일을 하셨는데 어찌 이런 곳에서 사시느냐고. 분이는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좋다고. 어머니, 냄새가 나는 곳이라고. 이것이 분이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500년 왕과 양반과 장군과 학자들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분이의 이야기도 그렇게 사라질 뻔했습니다. 실록에도 없고 문집에도 없고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궁궐 근처에 살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동대문 근처 동네에서 할머니가 손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조금씩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름도 성도 없던 아이가 임금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야기 속에서 분이는 살아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분이는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